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수산대에서 식품영양을 가르쳤던 이건순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웰빙 식생활과 건강입니다. 제가 지은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웰빙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그런 학습 목표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위하여 식생활과 건강과 관계를 이해를 하고, 또 식품 성분의 기능을 알고 식품 구매와 소비에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최근에 식생활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 지침을 이해를 하고 자신의 식생활에 적극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이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은 신체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내분비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정의를 보면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분,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모두 가장 좋은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4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우리가 1970년도부터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남자는 59세, 여자는 60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80년도에는 남자가 69세고 여자가 70세입니다. 10년씩이 늘었죠. 근데 1990년도에는 이제 점점 고령화가 돼가지고 여자는 73세, 남자가 73세가 되고 여자는 79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갭이 6년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이제 1921년도에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3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한 요소는 알맞는 영양을 섭취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뭐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 되겠죠. 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만족감인데요. 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즐거움 지수와 복지 지수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 지수는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나 지적, 심미적 만족과 사랑과 욕구, 실현인데 이것은 주관적인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 지수는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또 관련된 주택이나 재정 형편이나 또 친구나 자녀 양육 같은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웰빙과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웰빙이란 그런 뜻은 참뜻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육체적으로도 건전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슬로우푸드 운동, 그리고 1990년도에 소 느리게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슬로우비족,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부르주아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 정신적 풍요, 그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보스가 생겼습니다. 보보스라는 것은 부르주아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말로 웰빙의 창시자, 그러니까
그 스콘 이어링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속 이제 그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그 부인 헬렌 이어링과 함께 시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웰빙을 직접 실천을 하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웰빙 생활 습관이 매일 저지방 유기농 식품을 알맞게 먹고, 또 흡연과 가음은 절대로 안 하고, 또 화장품이나 세제는 직접 만들어서 쓰고, 생활용품 천연 제품으로 이용을 하고, 또 자주 환기를 시키면서 실내 공기를 깨끗이 유지하고, 또 일주일에 3회 이상 땀 흘리는 그런 운동으로 해서 체력을 높이고, 가족 화합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경쟁을 피하고 자신의 목표와 싸우고, 또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정기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렇게 사시니까는 이분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로하스입니다. 로하스는 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너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개인적인 웰빙을 넘어서 사회적인 웰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은 천연 세제나 천연 염색제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활용을 하고, 또는 지금 현재처럼 장바구니를 활용을 하고, 카트리지를 재활용하거나, 또는 일회용품 제품을 안 쓰기, 예를 들면 종이컵이나 용기나 접시나 플라스틱 제품도 안 쓰고 비닐백도 안 쓰고, 예를 들면 대나무 밥통이나 젓가락도 안 쓰는 그런 로하스가 환경 보존 웰빙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 후대에 물려줄 소비 기반의 지속성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자원이 한정이 있습니까? 무한합니까? 한정이 있습니까?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인 소비 행위를 조금은 지양을 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목표를 두고 소비 활동을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로하스 소비 패턴은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또 고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고, 태양열 그런 전력을 사용을 하고, 또 대체의약품, 화학약품이 아닌 대체의약품을 활용을 하고, 또 요가나 이렇게 요가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친환경 환경 물품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소비 패턴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슬로우 푸드 식생활이 또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 개념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원 생활을 통해서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식문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슬로우 푸드가 생겼는데, 1986년도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런 카를로 페트리라는 그런 칼럼니스트가 주창한 전통적인 식생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미국,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죠? 가보시면은 아주 넓고 넓은, 정말로 그야말로 기름진 그런 땅에서 이 밀을 재배를 하고, 또 옥수수를 재배를 하고, 또 콩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다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원공유로 수출을 하니까 별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패스트푸드를 당시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잘 받아 먹었습니다. 또 중국에도 맥도날드를 사 먹기 위해서 줄을 계속 서서 기다리는, 이렇게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전통을 좋아하고 또 마늘도 좋아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슬로우푸드 그런 거 그렇게 빨리 만드는 그런 햄버거는 안 먹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자연에서 정성을 다해서 농산물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아주 그 전통적인 요리법에 의해서 식사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즐기면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먹는 그런 전통 음식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운동을 이렇게 그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 전파된 게 이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198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가그 발전과 음식에 관련 정보를 서로 국제적인 교환을 하고 또 즐거운 식생활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국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문명에 따른 그 식생활 양식의 파괴가 되는 것을 복귀하는 그런 내용으로 슬로우푸드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때가 1989년도인데 이제 이때 그 이탈리아에서 그 마을에서 생겨났던 것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해서 이 슬로푸드 운동이 국제기구로 발전을 했어요. 참가국은 160개국으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회원은 한 10만 명 정도, 참가 기구는 한 1,500개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 번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그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경상대학교의 사회학과 김종덕 교수님께서 1989년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운동을 도입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슬로푸드 개념을 마스 표준화와 전 세계적인 미각 그 동질화를 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한국화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본부를 두고 해마다 10월경이면 그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 개최할 때마다 슬로푸드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09년도부터 한 2015년도 정도 그 무렵인데 이분이 한 5번 정도는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슬로푸드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그 질의응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국제 슬로푸드 한국 협회를 만들고 슬로푸드 문화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슬로푸드에 관한 컨퍼런스나 세미나 또는 교육 연수회 등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개최하고 슬로푸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푸드 운동 중에서 슬로우 시티 운동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시티 운동은 빠름과 느림, 도시와 농촌, 디지털과 아날로그 간의 조화 그런 것을 삶의 리듬으로 해갖고 지키자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슬로우 시티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세계 각국에서 50개국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데 현재 그 완도 청산 슬로우시티 또 남양주시에 주산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11개 슬로우시티가 저기 지정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그 이렇게 전파된 그 슬로우푸드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다가 마스 표준화와 전 세계적인 미각 동질화를 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한국화 운동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경상대의 김종덕 교수님이 198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그 슬로푸드 선언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슬로푸드 운동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슬로푸드 시작은 남양주시에다가 본부를 두고 해마다 10월경에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5년경에 그 슬로푸드 창시자 있잖아요. 카를로 페트리니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4 내지 5회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에게 직접 슬로푸드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강의도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저도 여러 번 같이 만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가 생겼고 슬로푸드 문화원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 슬로푸드에 관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교육 연수회를 지역 단위에서 혹은 이제 지금은 또 서울에서도 개최하고 이 슬로푸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는 결국은 자연을 벗삼아서 지역에 알맞는 식품을 생산하고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요리를 해서 미각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식생활 문화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심볼, 말하자면 상징적인 것은 여러분들 달팽이가 느리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달팽이를 정하고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게 이제 유기농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슬로푸드 운동이 이제 슬로우 시티 운동으로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슬로우 시티 운동은 한 50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이제 빠름과 느림, 도시와 농촌, 또 지디철과 아날로그 이런 간의 조화를 삶의 리듬으로 지키자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슬로푸드 시티를 완도의 청산 슬로우시티, 남양주시에도 슬로우시티, 그래서 11개가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 식생활로 우리가 로컬푸드 개념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개념을 잡았냐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즉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짧은 지역의 계절식품을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또 온실가스 생산량도 줄이고, 그래서 신선하고 또 유해하지 않는 안전하고 영양이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자는 뜻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기본은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서 슬로푸드 운동을 발상지에서 생긴 그런 전통 식문화나 우수 식재료 사용이나 전통식 방법으로 조리해서 미각 체험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했고, 또 프랑스에서는 초창기에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미각 기초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미각 조리 교실을 만들고 요리 콩쿠르를 하고 또 농업 체험마을 만들고 그린 투어리즘을 하고 교육 농장 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것부터 이 로컬 푸드 개념을 이렇게 펼쳐나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도 이렇게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린 투어리즘도 하고 농장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일본에서는 2005년도에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식육 기본 계획을 또 2006년도에 해서 지산지소 운동을 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자신의 지역이나 또는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싱싱한 제철 음식을 식탁에 차리자 하는 그런 구호를 제정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으로 해마다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채소 재배를 직접 체험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김치 담그기를 또 체험 교육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영양 교육 외에도 지방이나 식염이나 또는 설탕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일어나는 비만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해외 로컬푸드 사례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로컬푸드 개념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거래로, 예를 들면 중간 상인을 배제를 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바로 식탁에다 올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서경 장관님이라고 2009년도에 그분이 한국 로컬푸드 운동 본부를 창설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동아시아 식생활 학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 서경 장관님이 저를 공동대표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로컬푸드에 관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또는 교육 연수회 등을 중앙에서 개최를 했어요. AT센터 같은 데서.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는 개최해서 그 로컬푸드를 계속 전파를 했어요. 지역에서는 어디서 했냐면은 전라북도, 완주, 전주 그런 데서 로컬푸드 개념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처음으로 직매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김포에도 생기고 또 상주에도 생기고 또 뭐 봉화마을에도 생기고 옥천에도 생기고 계속해서 이 운동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져가면서 이제 저희들은 또 그 현실적으로 하는 거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청 앞 그 광장에서 또 수원의 그 역전에서 해마다 봄철이 되면은 채소 모종을 시민들한테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그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그 종묘를 그 무한정 많은 그런 종묘를 갖다가 농촌진흥청이 그때는 수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종묘를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농촌이 아니라 도시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 심거나 아니면 옥상에 심거나 또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텃밭에서 심어가지고 직접 길러서 먹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파트 베란다 농업이 현재는 도시농업으로 발전이 되고 또 치유 농업으로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방식은 왜 좋냐면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그 중간 상인이 배제가 되니까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싼 값에 구입을 하는 그런 영양가 있는 제철 식품을 식탁에 올린다는 건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또 그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자체 228개가 있는데 거의 다 직매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매장이 또 시행착오도 거치는 그런 곳도 있지만은 잘 될 때는 아주 잘 돼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세종시에서는요 그 이제 이해찬 국회의원님이라고 그 민주당 대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로컬푸드를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춘희 시장님은 이 로컬푸드를 아주 중요 정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싱싱마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개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공동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이 시장님이 저를 이제 그 로컬푸드 발전의 회장으로 이제 저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로컬푸드를 했는데 세종시는 유난히 그게 잘 돼가지고 왜 잘 된 이유가 있냐면은 조치원하고 이 세종 그 신도시가 있는데 조치원에서는 저 농촌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신도시에서는 이제 어디서 뭘 이렇게 그 사 먹어야 되는데 싱싱마트에서 사 먹으니까 너무 신선한 것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1,500억을 거의 그 매출액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 귀한 그런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웰빙과 건강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 개념과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이왕이면 잘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7, 8년도가 됐는데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또 편안한 삶의 마무리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괴롭게 안 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뜻깊게 보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미리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직접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자신의 유서를 가족들에게 써보기 또 자신의 묘비명을 지어보기. 예를 들면 이곳에 잠든 이건순 멋지게 살다 가다 뭐 이런 묘비명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삶을 정리하는 기록을 남기고 뭐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남기거나 자신의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가계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의 신체 일부나 전부를 기증하는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 병원에다 줄 수도 있고 환자한테 직접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증 서약을 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음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식품과 문화인데 그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영양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생활에 활력을 받아요. 또 즐거움을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친구를 만났을 때 참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뭐 한 끼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함께 가거나 하면은 완전히 서로 그 속내를 얼마든지 이렇게 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식문화가, 식품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문화 발전의 변화를 제가 매슬로우 5가지 욕구 단계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식문화 발전 5단계가 처음에 우리가 농경사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 때는 생존을 위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식사를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 살기 위해서 먹니? 먹기 위해서 사니? 그런 농담 같은 그런 이렇게 질문을 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 전반기가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식생활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먹거나 세끼 식사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무슨 변화를 일으켜 주거나 우리가 건강하게 되거나 안 먹으면 또 이렇게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양학이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데 산업사회 후반기에는 이제 식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도 이렇게 산업사회 후반기에도 식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이제 채소라도 영양가가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채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소가. 근데 그 채소 중에서 영양가가 제일 많은 채소가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고추잎과 고추예요. 그게 카로틴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바이타민 C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카로틴은 바이타민 A가 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오이나 상추 있잖아요. 이것은 영양가 아주 적게 들어있어요. 왜 적게 들어있느냐? 거기가 수분이 95%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뭘 사 먹겠어요? 고추잎과 고추, 그 다음에 들깻잎, 그 다음에 쑥이나 쑥갓이나 시금치나 이것을 사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선택하는 단계. 이제 그 시절이 지나니까는 정보사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사회가 되니까는 우리 식생활이 이제 부족하지가 않아요. 아주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는 그런 식사. 말하자면은 그 강원도 사람은 뭘 좋아해요? 메밀국수를 좋아하잖아요. 또 감자 송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찾아서 또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갈치 시장에서 갈치 미역국을 먹어본 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부산으로 가서 그걸 먹고 또 이것은 이제 국내의 일인데 외국으로 또 간다면은 그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기 위해서 광둥으로 가고 또 조금은 징그럽지만은 생사탕을 먹기 위해서 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호에 대한 그런 그 정보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사회입니까? 창조사회예요. 창조사회. 그래서 창조사회는 이제 음식이 더 이상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AT센터에서 식품 박람회나 전시를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음식이 예술적으로 차려져 있어요. 이것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구경만 해야 될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술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요리를 어떻게나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각국의 이렇게 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저녁 식사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식사를 보통 우리가 1시간을 주지만 30분 내에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을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각국 대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어는 조금은 하지만은 프랑스어는 전혀 못하잖아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몇 마디 하고 이제 뭐 기본적인 거 다 알고 난 뒤에는 이렇게 그 3시간 동안을 메꾸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예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과 문화에서 공유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식문화 분류를 해보자면은 벼농사권,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그리고 성수기에는 열의 적산량이 3000도씨예요. 근데 3000도씨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뭐를 심었다. 오늘은 온도가 15도야. 내일은 20도야. 모레는 또 17도야. 이것을 전부 합한 게 이제 3000도가 넘으면은 벼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벼 농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대, 중국의 황하이남, 인도의 동북부 이런 데를 벼 농사권이라 하고, 또 밀 농사권, 이것은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겨울에 주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나 인도 서부나 유라시아 일대나 중국 북부 이런 데서는 밀농사권이고, 잡곡 농사권은 두류 재배가 주종이고 아프리카 인도 사바나 지역에서 이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별 주식품을 보면은 이제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일대나 쌀, 돼지 그런 데는 주식품이 쌀, 돼지, 닭과 달걀이나 어류가 되겠습니다. 또 몽고에서는 티벳이나 중앙아시아 일대 이런 데서 보리나 낙농 제품이나 면양이나 사냥을 기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갔더니 보리를 참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덜어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곳은 저기 주식품이 보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태평양 도서 일대에서는 카사바나 야함이나 타로감자나 바나나, 코코와 야자 같은 걸 먹고요. 남부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이런 남부 유럽에서는 밀, 보리, 소, 양, 어류가 주식품이 되겠고,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스웨덴이나 그런 데서는 밀이나 북부 유럽 라이맥이 호밀이에요. 라이맥이나 밀이나 감자나 소나 낙농 제품이나 어류. 정말로 스웨덴 가니까는 감자를 주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얀 면보자기에 이렇게 아주 김이 나는 감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부. 잡곡이나 옥수수나 쌀이나 카사바나 얌, 타로 감자. 또 아프리카 남부는 옥수수, 잡곡, 두류, 소.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밀, 감자, 소, 돼지, 양 이렇게 하는데, 멕시코는 옥수수와 두류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을 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의 신화가 뭐예요? 우리나라 신화가 곰이 뭘 먹고 쑥이나 마늘을 먹고 뭘로 됐다고요? 우리나라 조상이 된 거죠. 그 신화가.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신화예요. 옥수수가. 그런데 제가 이 옥수수가 신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40년 전에 처음으로 외국을 갔어요. 제가 라트 시험이라고 LATT 랭귀지 아트 트레이닝 테스트 시험에 그때는 그냥 못 나갔어요. 그 시험에 합격해야 외국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간데 마침 어디에서 저를 초청했냐면 태국의 왕실에서 핸디크래프트 박람회를 했어요. 거기가 각 대표들을 초청을 하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엄청 왕실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대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차로 이렇게 나가면은 사이카가 경찰들이 쫙 호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지를 이렇게 보여주려면은 왕실대학의 교수들이 저희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식
네. 그래서 그 태국의 왕실대학의 교수들이 저희를 인제 관광지로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을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만 옥수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옥수수가 있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 다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가 멕시코에서 생겼어요. 왜냐면 거기서 인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는데 옥수수 신화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신화가 그 곰이 인제 이렇게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으로 됐다는 것처럼 이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형제가 살다가 서로 싸워서 지하에다 묻혔는데 환생을 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인제 이 지역 별 주식품들이 서로 이렇게 온 세계가 다 글로벌 시대니까 서로 이렇게 다 전파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GMO 식품이잖아요. GMO 식품은 주로 미국에서 그 땅이 넓고 비옥하니까 거기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 콩을 재배를 하면은 그것은 값이 더 많이 들어요. 자기들이 몬산토사에서 옥수수하고 일반 콩을 콩 변형 GMO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분석한 자료를 제가 인제 봤더니 일반 콩 생산비가 102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GMO 콩 생산비는 $90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1에이커당 1224 4평이 1에이커인데 $12가 더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한정 이렇게 지역이 넓으니까 1에이커에 $12 그래도 굉장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멈추지 않고 GMO 식품을 생산해 갖고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로 식품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품이란 뭔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식품이 뭘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 한 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유해하지 않아야 돼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식품이나 또는 조리식품이나 반조리식품이나 또는 가공식품 이런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건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FAO나 WHO 정의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보면은 먼저 영양이 있어야 되겠죠. 영양성, 또 안전해야 되겠죠. 안전성, 또 기호가 있어야 되겠죠. 맛있어야 되겠죠. 기호성.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팔면은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암에 뭐 좋다, 뭐에 좋다, 보조식품 같은 거 다 기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식품에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배워서 알겠지만은 식품의 일반적인 성분과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단백질은 뭐를 공급해 준다고?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과 무기질과 또 지질이나 단백질 이런 것은 성장과 조직을 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타민은 대사 과정을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일반적인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식품에는 특수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수 성분이 뭐냐 하면은 효소하고 기호 성분하고 독성 물질입니다. 자, 식품에 효소가 없는 식품이 있을까요? 없어요. 효소는 왜 그래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소화를 시켜주는 작용을 도와주잖아요. 효소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식물체에 효소가 없으면 자라지를 못해요, 식물이. 그리고 또 열매가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효소는 반드시 식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특수 성분이에요. 또 기호 성분은 뭔가요? 우리가 식품을 먹으면 뭐 짠맛도 있고 맛있는 맛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맛도 있고 그게 기호 성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식품에 독성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것이에요? 가장 독성이 많은 게 어떤 걸까요? 보고. 여러분들 보고 먹고 죽었던 사람 알잖아요.
신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잖아요. 보고는 한 마리 정소에 들어있는 그 양이 성인의 14명부터 30명을 사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는 아무데나 가서 보고를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보고 그 조리사 저기를 셰프가 제대로 저기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보고집에 가서 보고를 먹어야 돼요. 근데 보고 외에 또 독이 많은 음식이 뭘까요? 식품이 뭘까요? 독버섯? 독버섯이에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은 버섯을 따러 가요. 그래가지고 버섯을 이제 이렇게 따는데, 예를 들면 뭐 송이버섯도 따고 무슨 버섯도 따는데, 오, 이것도 하얗게 송이버섯 같네 하고 따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끓여서 먹고, 일가족이 다 몰살을 했다는 그런 말을 가끔 신문에서 읽잖아요. 그래서 버섯을 먹을 때는 반드시 꼭 어떤 버섯으로 정해진 거, 송이버섯, 뭐 능이버섯, 쌀이버섯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고 분명히 안 것만 먹지, 아무 데서나 캔 것을, 독버섯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독버섯은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예쁜 거다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뭐 회색도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느타리버섯 같은 거 회색이잖아요. 회색으로 될 수도 있고 흰색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은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사리가 독성이 있다 그러죠. 근데 물에 담그면 이렇게 독성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런데 고사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식품 어느 거나 독성이 하나도 없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쌀에도요 독성이 조금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용혈물질, 그게 리소레시틴이라는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이게 독을, 예를 들면 독성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서 정말 독이 되고, 적게 먹으면 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쌀에 있는 조금 들어있는 용혈물질도 오히려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성분이라는 것은 특수 성분이 있는데 독성물질, 효소, 기호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생명유지의 기능을 해주는 인체 필요의 6대 영양소, 이것은 영양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을 이렇게 맛을 통한 즐거움이나 만보고 만족감을 이렇게 누리면은 그게 기호 기능이에요. 근데 기호 기능 우리가 먹어봐야 되고 또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 기능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식품의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 예를 들면은 상황버섯을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더라. 또 이제 면역성을 길러주는 또 뭐 그런 기능, 또 치료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조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멋에 좋다, 당뇨에 좋다, 뽕 어디가 당뇨에 좋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생리 활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에는 반드시 3가지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한국인의 식생활 실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적절치 않는 그런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질병의 양상이나 식생활 특성에 맞춰서 개발한 식생활 목표나 지침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국민의 건강 향상 목표나 국민 건강 증진의 종합계획을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실천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권장사항이 있는데, 각 식품군에 매일 골고루 먹자. 그 다음에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를 하자. 청결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 그게 권장사항이고요. 또 이제 제한사항은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또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자. 이게 실천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을 위한 목표인데, 목적은 뭐예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목표는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칼슘이나 철이나 바이타민 A나 바이타민 B2 섭취를 늘릴 것. 이것은 제가 이제 영양 섭취 조사를 가끔 했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주부, 가정주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양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양가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상하게 칼슘과 철과 바이타민 A가 이렇게 부족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잘못했나 했더니 우리 그 영양조사라고 3년 만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한 거 있거든요. 그 조사 이렇게 저기도 보니까는 그게 다 그 영양소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족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이 섭취를 늘릴 것. 그 다음에 지방은 연령층에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 섭취할 것. 그 다음에 소금은 1일 5g 이하를 섭취할 것. 그런데 사실상 5g 이하라면은 병원식이에요. 환자식 우리가 좀 먹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7g이나 10g 정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그 짜게 먹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노동하시는 분은 소금을 많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은 더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g 정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너지 섭취는 신체 활동량과 균형을 이루고 또 건강 체중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식생활을 유지를 하고, 또 7번째로 전통 식생활을 발전을 시키고, 8번째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9번째 음식의 낭비를 줄이고, 또 8번째는 알코올을 이제 한번 14g 이하로 제한한다는 거,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식생활을 방향을 보면은 채소나 과일이나 유제품은 매일 먹어라. 또 규칙적인 운동을 알맞게 하고 또 알맞게 그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를 하자. 또 지방이 적은 육류 선택을 하고 기름을 적게 사용한 음식을 먹자. 또 밥과 다양한 반찬, 전통 식생활을 하자. 또 장아찌나 이렇게 짠 음식을 피하고 국찌개도 너무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자. 또 음식을 먹을 만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자. 또 음주는 자제하자. 세끼 식사는 때맞춰 즐겁게 하자 하는 것이 이 식생활의 방향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 중에 그 전에 이렇게 그 표시한 것은 다보탑으로 이렇게 균형식을 표시를 했는데 한 7년 전서부터 이제 그 역동적인 자전거로 표시를 했어요.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 중에서 그 우리나라 식품 구성 자전거는 그 역동적인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앞바퀴는 이제 물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리터 내지 2.5리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차로도 마시고, 또 국으로도 마시고, 또 물로도 마시고, 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이나 상추 같은 것도 95%가 수분이다잖아요. 근데 또 고기에도 수분이 들어있어요. 또 영양소가 대사되면은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2리터 내지 2.5리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루에 8잔씩은 꼭 물을 마셔라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뒷바퀴는 아주 굉장히 표현이 잘 됐는데, 처음에 우쪽에는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식품이 있죠.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 고기 생선,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과일,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설탕이나 오일이나 이렇게 해서 식품 구성 자전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다보탑으로 이렇게 맨 아래층에 탄수화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식생활 지침만 알아서는 안 되죠. 왜냐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자녀들이 거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가까운 그런 나라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미국의 로고가 이런 모양입니다. 참 예쁘죠.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아래는 이제 곡류를 먹는데, 이것을 6번 내지 11번을 먹으라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3끼 식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빵이라 수시로 이렇게, 또 크래커나 이런 것을 수시로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말하는데 2번 내지 4번이면은 뭐 3번 먹으면 되고 과일은 1번 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나 또 가축류나 또 저기 피쉬나 또는 그 마른 콩 같은 건데 이것도 한 3번 정도. 그 다음에 밀크 생산 이제 뭐 요구르트나 뭐 이런 것도 한 3번 정도 먹고 또 설탕이나 오일은 이제 한 번씩만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식생활 지침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잠깐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식품 피라미드에 따른 그 식품 선택을 해라. 매일 곡류를 먹어라. 과일 채소를 매일 먹어라. 식품을 안전 보관해라. 콜레스테롤, 지방 함량 낮은 식사를 해라. 설탕 섭취를 제한하라. 소금 적게, 술 적당량 먹어라.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1993년, 94년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개공교수를 할 때였어요. 제 생일이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랩에서 저를 이제 서프라이즈를 해주는데, 케이크를 갖다 주는데 케이크 너무 달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이 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살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몸이 과체중인 사람이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대학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식품영양학과 교수한 분이 제 2배나 됐어요. 이 엉덩이가. 그래가지고는 이는 서서 강의를 하네요. 저희들은 항상 서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딱 앉아서 여기다가 크래커나 빵을 놓고 콜라를 놓고 이렇게 계속 마시면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는 며칠은 또 안 나와버려요. 그때는 병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체중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다시 미국을 갔어요. 왜 갔냐?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까지 대륙을 횡단하면서 각 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전부 이렇게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저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세상에 저기 과체중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그냥 공항에도 있고 길거리도 있고 뭐 또 관광지도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몰래 숨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과체중 촬영을 내가 개공교수로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굳이 숨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 데나 뚝 찍으면 과체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38%가 과체중이라는, 38%, 국민의 38%가. 기가 막힌 거잖아요. 미국 국민이 2억이라면은 38%는 얼마예요? 거의 8천만 명이죠. 그런데 이제 오리엔탈 뷔페라고 그래서 뷔페 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할아버지도 뚱뚱, 아버지 엄마도 뚱뚱, 손자들도 뚱뚱 그렇게 쌓여서, 그래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이 잘못하다가 패권을 놓치겠구나 이러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적정 체중 유지를 아주 비중 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캐나다는 여름에는 참 살기가 좋아요. 여름에는 한 30도 정도 되고, 제일 이제 햇볕에 나가면, 또 그늘에 가면은 한 25도쯤 돼가지고 긴팔을 이렇게 입고 살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그래,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백화점 건물 같은 것을 위층으로 이렇게 층층, 우리는 위로 올려서 짓는데, 그 사람들은 아래로, 지하로 지어요. 지하에 7층, 8층이 이렇게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캐나다는 낮에 갑자기 날이 좋다가 스콜이 탁 내려요. 그 다음에 스콜이 딱 그치고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 레인보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로고를 레인보우로 나타냈어요. 이게 보이시죠? 레인보우. 그래서 이 제일 이렇게 바깥에는 이제 곡류고, 그 다음에 과일 채소류, 그 다음에 이제 밀크나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목이 다양한 식품을 즐기는 거예요. 다양한 식품. 그리고 시리얼, 빵류, 다른 곡류 제품, 채소류, 과일류에 특히 신경을 써라. 또 저지방, 낙농식품, 기름기가 적은 그런 육류를 소량으로 먹고, 또 전혀 지방을 사용하지 말고 조리를 해라. 또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활동과 건강한 식사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를 하자. 소금, 알코올, 카페인을 제한을 하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보죠. Enjoy a variety of food every day. 매일 그 다양한 음식을 즐기자.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여기는 아주 큰 접시에 이렇게 아주 멋있게 놓여 있죠. 이쪽에는 이제 탄수화물 식품이고 단백질 식품,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 식품이 있고 이러는데, 그 호주에서 다양한 식품을 먹자,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먹자, 근력 체중을 유지하자,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하자, 또 곡류, 빵류, 국수류를 섭취를 하자, 포유지방이 이제 포화지방이 적은 식사, 또 적절한 양 물과 다른 음료를 마시고 음주량을 제한하고, 염분이 적은 음식을 먹고 칼슘 섭취를 하고, 설탕, 소금을 조금만 사용하고, 하루 3끼 이상을 먹고 취급을 주의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중해 식사인데요. 트래디셔널 메디테리안 다이어트는 아주 그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식사예요. 약간 우리나라 식사와 비슷한 거예요. 채소와 채소 같은 것을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먼슬리가 있고 위클리가 있고 데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먹을 거, 일주일에 먹을 저기가 다 달리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라. 왜냐면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암, 심장질환, 눈 손상 예방이 되고 칼슘, 철, 엽산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콩류를 많이 먹어라. 콩류는 엽산, 철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적어서 고기 대용 가능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마늘을 많이 먹어라.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작용을 하지만 암 예방을 해준다. 그 다음에 그 마늘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굉장히 큰 조미료잖아요. 마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중해 전통 조미료가 마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오일을 갖다가 그 지중해 그 지방으로 사용을 하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이에요.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고 해가지고 그 올리브오일을 이제 우리는 별로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냥 올리브오일을 갑자기 막 수입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프랑스에서는 매년 오일 대회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올리브오일이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그러니까 쫙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올리브오일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올리브오일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들깨기름이에요. 들깨기름.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참깨기름을 먹잖아요. 고소한 참깨기름. 근데 사실상 참깨를 볶아갖고 그 기름을 짜거나 또 들깨를 볶아갖고 기름을 짜면은 그것은 조금 그냥 짠 것보다는 덜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근무한 학교에 그 평생교육원에 학생으로 오신 정훈백 대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들깨를 이렇게 생으로 짜가지고 그걸 막 수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애국자예요. 항상 개량 한복을 입고 또 컬러링을 애국가로 컬러링을 만들고 아리랑을 컬러링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이 들깨기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꼭 일본 이제 교수들이나 기업가들이 오잖아요. 꼭 제 연구실로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런 책도 선물로 하고 또 이제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토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오일 대회에 또 출품을 한 거예요. 들깨기름하고 참깨기름을 출품을 했는데 들깨기름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참깨기름 우수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들깨기름을 갖다가 이 생들깨기름을 이제 일본에 홈쇼핑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내고 프랑스에도 내고 스웨덴에도 내고 중국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그냥 명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지식인도 되고 그냥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새 아주 열심히 하니까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중에서 한 아이가 우리 대학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조그만 이렇게 회사를 저기를 했었는데 음성에다가 굉장히
큰 농장도 사고 거기다가 이렇게 회사도 차리고 카페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체험을 우리나라 저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직접 와요. 일본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분은 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돈은 이제 벌려고 애쓰지 않겠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비싼 돈으로 사서 튀김기름으로 하지 말고, 제 부탁은 콩기름은 더 싸거든요. 그걸로 하면 돼요. 괜히 올리브 오일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또 먹으려면은 생 들깨 기름을 먹는 것이 올리브 오일보다는 더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를 팽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주식이 있고 주체가 있고 부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 식사를 즐기자, 또 하루 식사 리듬,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자, 주식을 먹고 주체 부체를 기본 식사 밸런스로 하자, 또 곡류를 몇 끼마다 섭취하자, 식염 지방 적게 섭취하고 알맞은 식사량을 하고 지역산물을 구매를 하고 새로운 요리 실천을 해보고 조리 보존을 잘해서 낭비 폐기물이 적게 하고 자신의 식생활을 되돌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은 또 우리나라 다보타처럼 이렇게 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시리얼 같은 것은 한 300에서 500g을 먹으라 하루에, 또 베지터블이나 프루트는 한 200g, 또 채소는 500g 정도 먹어라. 또 고기나 또 가축류나 이런 것들은 100g 정도, 또 생선은 한 50g 정도, 계란은 이제 50g 정도를 먹어라. 또 밀크나 이제 밀크 제품, 유제품들은 100g이나, 또 콩은 한 50g 먹어라. 뭐 설탕이나 이런 것은 뭐 25g 먹어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곡류, 주식, 그 다양한 식품을 섭취를 하고 채소, 과일, 감자류를 섭취를 하자. 유류, 콩류를 매일 섭취를 하자. 어류, 가금류, 알류, 기름기 적은 육류를 섭취를 하자. 또 섭취량이나 운동량을 균형을 맞추자. 염분, 지방이 적은 식사를 하고 음주량을 제한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인 것은 6개, 우리나라까지 7개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5개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를 하자. 술, 소금, 카페인을 제한을 하자. 충분한 양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하자. 또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품 조리와 섭취를 하자. 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자.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한국인 식품 섭취 실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민 영양 조사를 했는데 저기 대도시에서 식물성 식품류를 1072g을 먹었습니다. 동물성 식품 273g을 먹으니까 약 1300g을 대도시에서는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40년 전에 생존을 위한 식사를 했을 때, 그때는 하루에 1000g, 말하자면 1kg을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품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그 대도시에서는 1300g, 또 농촌에서는 식물성 식품이 한 1027g, 동물성 식품이 204g 해서 한 1200g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양소 섭취량 대 권장량에 대한 섭취 비율을 이제 이렇게 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너지는 대도시에서는 2000g 정도, 그러면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 섭취량이 2000kcal면은 그 권장량에 대한 섭취 비율은 한 1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이제 그 1883으로
94 정도도 100%에 가까우니까 괜찮아요. 네, 단백질은 그 섭취량에 대해서 권장량 비율이 대도시에서는 133%를 먹고 있어요. 이제 저기 농촌에서는 118% 정도 먹고 있고, 네, 이제 칼슘이 문제예요. 칼슘이 섭취량이 한 72%밖에 안 되거든요. 대도시에서도. 그러면 농촌에서도 7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철분도 한 77% 정도 대도시에서, 또 농촌에서는 77%밖에, 농촌에서도 거의 7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칼슘과 철의 부족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말고 이제 바이타민 A는 대도시에서는 괜찮아요. 92% 정도면 100%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그 농촌에서 81%밖에 안 되니까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라이보프라빈은 한 108% 정도 대도시에서 괜찮고, 근데 농촌에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돼요. 82%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이아신은 그 대도시에서 134%고, 농촌에서는 116.6%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바이타민 C를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으니까, 옛날에는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막 많이 먹으라 그랬는데, 거의 이 192%니까 200%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거예요. 또 농촌에서도 180이니까 80%가 더 먹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암웨이나 그런 이렇게 다단계거나 아니면은 그 서울대 의대 교수님 한 분도요, 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막 권장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200%를 섭취를 하는데, 알약 있잖아요. 바이타민 C 알약 하나가 1000mg이에요. 근데 바이타민 C의 권장량은 90mg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00mg을 하나만 먹으는 게 아니라 3끼에 이렇게 하루에 3알씩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3000mg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뭐 90mg밖에 안 되는데 100mg면 좋거잖아요. 근데 3000mg까지를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이타민 C는 다 이렇게 물에 녹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흡수된 게 다 배설이 돼버려요. 바이타민 C가 다 빠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안 채워주면은 부족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칼슘이 결석이 돼요. 신장 결석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걸 맞으면 철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바이타민 C를 약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의 식품 섭취 실태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식량 자급률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이게 최신 자료인데 2019년도에 최신 자료예요. 그런데 식량 자급률이 21%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냐면은 사료까지 포함한 것이 21%. 사료는 전부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빼놓고는 45.8%예요. 50%도 못 되잖아요. 식량 자급률이. 그런데 우리는 쌀은 막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쌀은 이제 92.1%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FTA를 하면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양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두부, 콩나물, 된장을 만드는 콩을 갖다가 93.4%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산은 6.6%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밀가루 제품인 원료 밀이 99.5%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밀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외갓집가 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밀이 다 없어지고 0.5%밖에 밀을 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료나 밀크와 크림 같은 것도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니까 33.5배, 23.3배로 늘어났고요. 쇠고기 같은 것도 25.6배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저 위에, 윗단위에 이렇게 초록으로 된 그런 그 그래프에서는 교통사고나 위암이나 간질환, 간암, 결핵, 뭐 자살 이런 것은 식생활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 빨간 그림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빨간 그것은 대장암, 맨 밑에 것은 또 두 번째는 허혈성 심질환, 또 세 번째는 당뇨, 폐암 이런 것들은 음식에 관련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높아지는 게 그게 아주 위험한 일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변화를 비교를 해봤어요. 1960년도 이때를 보면은 폐렴이 가장 많이 이제 사망 원인이 됐고 결핵, 소화기계, 감염은 뭐 홍진이나 뭐 이런 거겠죠. 악성 신생물이라는 것은 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계, 피부병, 기관지, 심장병, 뇌염. 그때는 목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뇌염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이것이 최신 자료인데 암이 제일 그 사망률이 많아요. 암이 별별 암이 다 있어요. 뭐 후두암, 혀암, 뭐 별암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암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폐렴은 주로 노인들, 그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많이 그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자살, 여섯 번째 당뇨병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일곱 번째로는 알츠하이머병. 이것은 치매하고 관련이 되는 병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간질환, 아홉 번째는 만성 하기도 질환, 또 열 번째는 고혈압성으로 질환. 이렇게 그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표시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컬럼버스에서 살았거든요. 그 오하이오 주립대가 있는 거기에서 살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제 치즈를 사다 먹었어요. 근데 치즈가 너무너무 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제가 크래커를 이렇게 샀거든요.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짜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친구, 그 이민 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짜게 먹냐? 왜 치즈는 왜 이렇게 짜고 크래커는 왜 이렇게 짜냐? 또 설탕은 아니 뭐 케이크는 왜 그렇게 달아서 그냥 못 먹게 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너 식품 표시 봤어? 영양 표시 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식품 표시나 영양 표시를 안 했거든요. 아니 안 봤어. 그럼 그걸 한번 보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소금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왔더니 그때도 안 했는데 그 뒤로 한참 있다가 우리도 이 식품 표시제도, 영양 표시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혈압이 높습니다. 저염 포테이토를 드세요. 골다공증입니다. 칼슘 함유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 당뇨가 있습니다. 당 함량이 적은 요구르트를 드세요. 체중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지방. 이렇게 재미있게 식품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표시 제도도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 포장에다가 이렇게 꼭 반드시 해놔야 돼요. 영양 성분이 열량이 얼마 들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칼슘들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이렇게 영양 표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헬스지에서 세계 제5대 건강식을 지정을 했어요. 한국에는 뭐가 됐을까요? 김치가 됐어요. 그런데 김치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 있을 때 김치를 이제 한국 마켓에서 사서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큰 마켓에 이제 미국 마켓에 가니까는 기무치라 그래가지고 레토르트 식품으로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기무치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0년도, 2001년도에 코덱스에다 기무치를 올려놨어요. 일본 코덱스에다가 일본 기무치를.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김치가 종주국이잖아요. 김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리한 사람들인지. 우리나라 올림픽이 1988년도에 했어요. 그때 세계 사람들이 와서 김치를 아주 그냥 이렇게 열광을 했어요. 김치를 그냥 많이 먹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우리나라 김치를 그 아주 그 조리학과 교수 또 셰프들 호텔의 셰프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열고 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1년도에 일본을 갔더니 자동화 김치 공장을 차려놓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치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배추를 씻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김치 뼈 있잖아요. 김치 양념을 이렇게 막 착착착착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치가 이렇게 딱 오므려져 갖고 비닐봉지에 싹 들어가는데 그때 무엇과 같이 넣냐면은 굴 있잖아요. 굴을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굴을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비닐봉지가 딱 들어가게 그렇게 김치 공장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수출을 하잖아. 미국도 수출하고 기무치라 그래가지고 그걸 코덱스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김치 종주국이 돼갖고 김치에 대한 이익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김치를 그 코덱스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 돼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또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치를 처음에는 수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많이 배추 농사를 많이 지어갖고, 이렇게 큰 컨테이너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김치를 씻고 거기에 나체로 남자가 들어가서 저기를 하고. 유튜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싼 값에 수출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영세 이제 식당 같은 데서나 개념이 없는 식당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수입해다가 그걸 김치로 이렇게 내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위생 나쁜 김치를 먹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우리나라 김치같이 좋은 영양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 요구르트, 일본의 콩, 나또, 인도의 렌즈콩, 이렇게 헬스지에 선정된 세계 5대 건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좋은 10대 음식은 타임즈지에 선정이 됐는데, 토마토, 견과류, 브로콜리, 양배추, 또 시금치나 저포도주, 그 다음에 귀리, 보리. 이제 귀리는 원래 오트밀이에요. 원래. 그런데 보리도 같이 같은 비슷한 저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연어나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라 그래가지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녹차,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생선입니다.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생활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충분한 수면을 하자, 적당한 운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자, 위생적인 생활을 하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또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자면은 건강과 식생활 관계를 이해를 하고, 또 식생활 변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바른 식생활 계획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 그러면 건강하고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어르신 한 몇 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 박상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장수마을을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장수마을이 이 순창이나 또는 고창이나 곡성이나 이런 데가 장수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장수하시는 분을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80세나 되신 줄 알았는데 100세예요. 100세인데 이렇게 곱게, 그래서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 모델로 나오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분은 누구신 줄 아세요?
오드리 헵번, 여러분들은 아직 그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는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아주 그 공주로 너무 멋있게 연기도 잘하고 그래 아주 신선한 감을 줬는데 또 여기에 이제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하는 그 세 번째 이게 미모. 또 그 다음에 이쪽은 제일 마지막에는 이분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나는 오드리 헵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마음까지 그렇게 고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래, 한 손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모는 안 따라주지만, 근데 마음도 거기까지 못 따라줘요. 그래서 저는 오드리 될 뻔이라고 제가 제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예, 오드리 될 뻔이 뭐냐, 그냥 오드리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오드리로 별명을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